누구도 그날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지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늦은 시간 집을 나선 남편은 그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남들에겐 이상한 소문만이 남게 됩니다. 바람을 폈다더라. 사기를 치고 잠적한 거다. 그로부터 10년, 현재까지 아무런 생존 신호를 보이지 않은 채 시간은 지났고 그의 시간은 2010년 4월 12일에 남은 자들의 시간은 2014년 12월 31일에 멈춰 후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제 사건 관련을 분석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저희는 일단 좀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미를 크게 나눠보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 라고 얘기를 한 듯, 혹은 실족과 같은 사고와 관련돼서 사라진 상황, 혹은 마지막은 대부분 이겁니다. 범죄와 관련돼서 더 이상 이제 나타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이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용어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거리감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입장을 조금 바꿔서 사라진 사람,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 그냥 나 스스로 사라져야 될 이유가 있었다. 잠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잠적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신원, 내 신분을 노출되는 문제를 좀 꺼려하거나, 나 더 이상 사라지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날 잊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입니다. 도피의 경향이 가장 강하겠지요. 단순하게 가출 같은 걸 얘기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사기 같은 범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바람과 같은 불륜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실종자가 되겠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나도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도피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피의 장소도 중요하겠지요. 한국이면 한국, 해외면 해외 말입니다. 해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금전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딘가 이동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 그냥 산에 좀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산에서 뭔가 다쳤나 보다, 떨어졌나 보다, 이런 걸 실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런 게 아니라면 제가 어딘가를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우연성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에 저를 데리고 다른 곳에 유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접점이 없습니다. 산에 간다 했다 없어지면 산을 수색하다 찾아내면 되겠는데 사고와 같은 문제가 되면 그 사고를 낸 사람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연히 터졌고 저를 우연히 다른 곳에 없앴다, 유기시켰다가 된다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실종자의 입장, 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정리도 못했을 것이고 돈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범죄 피해입니다. 사실 제가 범죄 피해로서 실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도 두 번째 경우와 되게 비슷한데요. 좀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연관성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연관되어 있을 때 가능한 상황이 되지요. 내가 사라져야만 되는 것, 내가 사라져야만 되는 이유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범죄로 저를 이끄는 겁니다. 이게 계획성이라고 부르지요. 자, 이렇게 분류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실종과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실종자 주변, 그리고 금전의 이동, 흐름, 목적, 이런 걸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실종자를 바라봤는데 금전적인 것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거 뭐지? 실족인가? 사고인가? 이렇게 판단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우, 이 사람이 뭔가 돈도 움직였고 어딘가 돈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 범죄 피해인가? 이렇게 보는 경우,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실종자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류를 해보니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10년 4월 12일 사라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 강민철 씨. 그의 주변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없어진 걸까요? 첫 번째, 그의 주변 중 가장 가까운 아내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저녁 9시 무렵 남편이었던 강민철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장님 만나서 들어갈게 라는 연락을 아내에게 남겼지요. 당시 남편 강 씨가 만난다라고 얘기했던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에 투자를 해준 송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함께 일을 하고 가게를 내면 투자금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밤 10시, 1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2010년 4월 16일 가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강민철 씨의 어머니 최성자 씨도 아들의 실종 소식을 며느리인 김 씨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진실일까요? 저희도 경찰 수사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강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4월 12일 밤 9시 40분 하남시 신정동 소재에 송 사장이 운영하던 의류매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하차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난 것, 즉 송 사장과 송 사장의 와이프를 만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가출 실종 신고도 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변의 키워드를 옮길 때가 됐습니다. 누구로 옮겨야 될까요? 아내 김 씨가 아니라 이제 송 씨로 가야겠습니다. 송 씨의 진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송 사장의 진술입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라고 얘기할 때 경찰이 한 가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정확히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였지요.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 돈은 강 씨의 보험금이었는데요. 자, 생명과 관련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이었던 2008년 3월 23일 구미시 소재에 있던 상설 의류 매장에 화재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의류 매장은 여기 있는 강 씨 것. 근데 이 의류 매장을 내준 투자자가 송 씨였습니다. 즉 명의 자체가 다 강 씨였는데 대부분의 투자는 송 씨가 한 거였지요. 근데 이 화재를 두고 보험사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며 보험 청구를 거부하며 보험금 총 8억 2천만 원의 보험 소송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에서 강 씨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총 8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1심 승소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못 받게 된 상황인 겁니다. 1심을 승소한 이후에 이제 전부는 줄 수 없으니 일부 금액만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3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강 씨는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강 씨에게 줬습니다. 강 씨가 송 씨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투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 야, 너 내 투자 때문에 잘 됐는데 불났잖아. 이것 때문에 투자금 손실이 있는 거니까 보험금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놔. 라고 했고, 이 문제는 강 씨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송 씨의 진술에 따르면 4월 12일에 강 씨가 와서 돈 더 줘요.
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1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줘요. 나 진짜 살기 힘드니까 더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인한테 돈 좀 더 줘봐. 라고 해서 100만 원을 더 받아 또 주었다고 합니다. 총 200만 원이죠. 그리고 됐냐? 야, 민철아, 너 밥 먹고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저 그냥 갈래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게 송 사장의 진술입니다. 이를 두고 당연히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막에 만난 것도 송씨, 그 이후에 아예 행적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송 사장과 그의 부인의 이야기가 좀 석연찮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송 사장의 진술에서 무언가 좀 이상한 거 하나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송 사장이 한 진술을 잘 기억해 보시면 한 가지 뭔가 이상한 게 있으셨을 겁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에? 아니, 왜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야? 이유가 뭐였냐면 송 사장이 경찰에 체포된 날은 실종된 2010년 4월 12일을 기점으로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3년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난 상황이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거의 4년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야기를 갑자기 경찰이 와서 야, 4년 전에 왔던 그 사람 기억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요. 그게 평상시 같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실종자의 기준에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실종된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들이 누구지요? 주변인입니다. 근데 송 사장이야 그렇다 치겠습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 근데 왜 3년이 넘어서야 이 사람이 그제서야 나타났을까?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이 그렇게 쉽게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1심 승소했다는 문제 정도는 가족들도 알았을 텐데 이상합니다. 우린 다시 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분명 송 씨는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강 씨도 부인이 있습니다. 김 씨 말이죠. 그 김 씨의 진술 조금 이상합니다. 다시 우리는 강 씨의 부인 김 씨의 진술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처음 실종이 된 4월 12일을 기점으로 4월 16일이 되어서야 이제 시댁에다가 전화를 했지요. 강철 씨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빚이 좀 많아요. 빚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친구한테도 1000만원 빌렸고 저기서도 500만원 빌리고 저기서도 200만원 빌리고 돈이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자꾸 쫓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몸 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이 이야기 밸런스 이상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종 전화를 왜 하죠? 처음에 전화했을 때부터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면 말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돈을 빌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연락이 안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좀 모호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월 16일이 제사였기 때문에 그거 안 가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그 뒤에 한 이야기도 좀 석연찮은 건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밀어놓고 바로 내려와서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야 그럼 일단 나랑 같이 집에 가 있자. 여기 혼자 있는 거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 김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3년이 지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에 가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 오셨어요? 라는 이야기에 저희 2010년 8월 15일이요. 기억나요? 광복절이었습니다. 2010년 8월 15일? 그러면 남편이 실종된 실종 신고한 기점부터 정확히 4개월 뒤에 집을 뺀 겁니다. 와이프는 왜 집을 뺐을까요? 그것도 물론 기다리다가 빼야겠다 싶어서 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도 없이 빼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녀는 그러면 또 이상한 행적이 하나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그리고 의료업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김원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키지 않고 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저희 가족들도 저를 걱정하겠지요. 또 누구도 걱정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도 걱정할 겁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얘가 방송을 안 하고 공지도 안 남기고 그냥 잠적을 했다고? 이상한데? 자,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들은 어떻게 된 거지? 왜 지인들은 실종 신고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지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아, 민철이요? 걔 바람난 거 아니에요? 걔 바람났대요. 그 소문의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확인이 이렇게 됩니다. 4월 12일 강씨가 실종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갑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 김씨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 노래를 제대로 못해요. 돈도 막 이상한 데 쓰고 뭔가 바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적한 것 같아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분명히 돈 가지고 잠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걔 바람난 거야. 바람핀 거야. 왜 그러냐? 그래서 친구들도 안 찾은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씨는 돈도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보험금을 송 사장이 일단 가져갔고, 그리고 김씨도 남편에게 그 2천만 원 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힘듭니다라고 하며 돈을 계속 요구를 해서 어머니가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경찰 기록에서 놀라운 게 하나 확인됩니다. 4월 16일에 가출 실종 신고를 했지요. 며칠 뒤에 남편의 위치 추적을 취소해버립니다. 마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형식적인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3년 만에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이유는 단순하지요. 어머니가 3년 만에 집을 찾아가 봤을 때 뭐야, 이사 갔잖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들어갔고 이상한 돈의 정황을 확인했고, 그래서 송씨가 체포된 거죠. 당연히 또 한 사람, 김씨도 소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 어디 살아? 너의 집에 좀 가보자. 너 이사했으니까 일단 강씨의 짐도 확인은 해봐야지. 강씨가 신변 정리를 했는지, 뭔가 짐 정리를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실종자가 늘 하는 패턴 중에 자신의 신원 정리를 했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니 물건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 안에는 남자의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원룸이었는데요. 그 남자는 강씨 아닙니다. 송씨였습니다. 송씨와 동거 중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씨의 짐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카드 지갑 빼고요. 이에 너무 놀란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강씨의 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다 갖고 왔었다. 근데 갖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린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요. 강 씨의 아내 김 씨와 그리고 송 사장 부부의 남편 송 씨는 무언가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거하는 상황이었고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다라는 문제지요. 자, 이렇게 뭔가 정황상 이상한 점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충분히 확인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경찰도 당연히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이후에 함께 체포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사건의 범죄 피고인은 둘입니다. 송 씨 그리고 송 씨의 처 둘이었습니다.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송 씨는 자백을 합니다. 죽였습니다. 4월 12일 날 강 씨가 찾아왔고 함께 덕풍천 개천 옆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돌로 머리를 쳤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저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자꾸 요구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일단 밭에다 놓고 차에 원래 있었던 야전삽으로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이후에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시신이 나오지 않은 걸 확인했던 송 씨는 검찰에 가서 갑자기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 아유, 저 가지고 막 구타하고 강제로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신 없잖아요. 증거 없잖아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2014년 12월 31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2014년 12월 31일에 시간이 멈춘 겁니다. 살인, 사체, 유기 모두 무혐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증거 불충분. 혐의점이 인정되는 바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어차피 기소해봤자 이건 무죄다라는 얘기죠. 재판은 다른 쪽으로만 갑니다. 2014년 5월 29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송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 3년 6개월은 살인이 아닙니다. 보험 사기, 방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강 씨입니다. 즉, 이 둘이 짜고 보험 사기를 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강민철 씨의 가게에 일부러 불을 내고 그리고 이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도중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되게 이상했냐면 송 씨와 송 씨 부인 강 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와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됐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 씨입니다. 김 씨에 대한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김 씨와 송 씨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함께했고 이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이들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됐는지 이런 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분명히 이상한 사이인데 말입니다. 김 씨는 계속 자기는 모른다라고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2014년 12월 31일 수사 종결이 되면서부터 김 씨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적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어떤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살펴봤을 땐 이 이야기가 됩니다. 송 씨가 존재했고 송 씨는 투자금을 주고 강 씨에게 보험 사기를 모의했다. 그리고
여기서 방화를 저질렀고 보험 사기에서 승소했고 그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한 문제에서 이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갑처럼 보이십니까? 그리고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서 강씨가 사라지면 누가 더 득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당연히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명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뒤에 빠져서 금전적 이득만 취했던 사람.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이 보시기엔 계획 같으십니까? 만약 계획이라면 누가 어디까지 껴있는 걸까요? 누가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송씨가 얘기한 이 장소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 장소가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찾아가서 위치가 조금 뭔가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범죄 심리학적으로 패턴이 맞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 당시에 이곳에서 월요일이었고요.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을 풀숲에 둔 상태에서 차에 가서 삽을 들고 와서 여긴 공사 현장인데 삽으로 땅을 판 다음 사람을 묻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이게 노출될 거라는 과연 생각은 안 했을까요? 범죄자가 과연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할까라는 의문점인 겁니다. 누군가가 볼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 자기가 삽을 들고 움직이고 삽을 땅을 파는 모습도 그렇고 공사하고 있는 공간이란 위험성도 있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이패스 내역을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2010년 4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건 발생되고 시간이 딱 얼마 지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익산에 그가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이패스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왜 갔느냐라는 얘기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날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익산에 왜 간 걸까요? 연고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익산에 간 이유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날 아무렇지 않게 갔다 왔거든요. 만약 이 모든 게 자기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헛물 켜게 하고 조금 시간을 끌어보자 라는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게 이 모든 것들을 농락한 상황일까요?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자백을 하면 대부분 마음을 놓더라. 자백했네. 됐네. 여기 찾으면 되지.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범죄자의 농락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십니까? 정말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까요? 또 하나 더. 송씨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를까요? 또 하나 더. 강씨의 아내 김씨도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요? 이들 사이에는 분명 어떤 접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분명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편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보다도 분명히 10시 이후에 이들은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10시 이후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송씨는 익산의 새벽 시간 이후에 있었다. 그럼 그 사이 시간만큼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 시간만큼의 땅에 사람을 묻어놓고 익산을 갔다. 하나는
익산으로 가서 유기를 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근데 그의 진술은 거기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근데 범죄자의 심리로 봤을 때 자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뭐 거짓 자백이라고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자백을 할 때 예를 들면 자기가 저 그냥 거기다가 묻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가서 다 확인을 해봤지만 나온 건 없잖아요. 어디에도. 뭐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끈 거니까. 그리고 익산인데 어딘데? 라고 했을 때도 익산 그냥 아는 사람 만나러 갔는데요 라고 했고, 그 아는 사람 저 그날 만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거니까 기억을 못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걸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지? 이런 거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걸 좀 저희한테도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분들은 이게 시간적인 걸 봤을 때 야전삽 같은 걸로 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맥시멈으로 봐도 한 3-4시간인데 3-4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을 묻었다라는 게 야전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파는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여유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가 맞을까? 여기가 아니었을 확률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아쉬워하는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찾을 때, 실종자와 관련되어 있는 접점을 찾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범죄 행위가 엮였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그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함께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저와 실종 사건들을 많이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종 사건에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이 끼게 되면 항상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의 패턴이에요. 누군가가 신고 안 하면 어차피 들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범죄자한테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신고를 못하게 하면 돼. 근데 그 신고를 못하게 한 게 김씨예요. 너무 일찍부터였다는 얘기야.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강씨가 실종되고 나서 그 이후에 김씨가 혼자 있고 이렇게 해서 송씨가 도와주다 둘이 어떻게 불륜 관계가 돼서 같이 살았다 이러면은 저 선후 관계가 그랬대 나쁘고 하지만 그랬나 보다라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 강씨가 실종되고 나서 움직였던 김씨의 행동 패턴은 강씨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이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씨를 찾지 못하게 하는 행동 패턴이었잖아요. 강씨가 나타나면 안 돼.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 강씨는 너희가 찾으려고 해봐도 의미가 없어. 라는 느낌처럼 움직인 거예요. 다 전화하고, 예를 들면 친구들, 친정, 시댁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보면 당시 그때 수사를 그쪽까지 다 깊게 해서 언제부터였는지까지 다 움직이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4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또 끼는 게 있어요. 4월 16일이 3가지의 조건이 껴요.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실종이 됐고요. 4월 16일 날 김씨는, 아내 김씨는 이제 실종신고, 가출 실종신고를 했고, 며칠 뒤에 이제 취소했지만 가출 실종신고했고, 김씨가 시댁에다 전화했죠. 연락이 안 된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날 송씨가 자기 핸드폰을 해지했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깨져요. 이날 셋 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며칠 뒤에 가출 실종 신고를 취하하고, 그리고 시간은 계속 끌어져요. 계속 진행이 되고 끌어지고 하고 4달 뒤에 이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라서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길어진 거에 대한 문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대부분 이런 실종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바라보면 대부분은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실종이 오래될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끼는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그런 식으로 해요.
해외에 나간다고 해라. 이런 식. 해외 나간다고 하면 연락 안 되는 걸 주변 사람들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뭐 해외 나가면 연락 잘 안 되지. 이런 거. 뭐 지금이야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나 라인 이런 게 있고 뭐 스마트폰을 쓰니까 연락 안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옛날이야 뭐 외국 나가면 뭐 이제 그런 전화, 국제전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연락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대부분 이러는데 그냥 바빠서 연락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대부분 예전 사건에서 보면 해외 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해외로 넘어간다 라고 이제 주변에 그렇게 알려지면 주변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아예 관심을 안 갖죠. 그냥 잘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아니면 누군가가 조력을 할 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력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범인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별일 없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누구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속된 얘기로 이간질이잖아.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돈 많이 빌려가지고 그냥 지금 몸 숨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구들한테는 바람 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행동 자체와 행적 자체를 봤을 때는 이상한 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출 실종 신고가 좀 더 지속돼서 수사가 딱 들어갔으면 분명히 금전 내역부터 수사해요. 그랬으면 바로 이제 뭔가 들어갔겠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강 씨의 아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에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고의적이었냐 우연이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이게 만약에 우연이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붙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다 해가지고 이간질을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당장 심리적인 패턴을 바라봤을 때도 자신의 남편이 실종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연락돼요? 아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안 들어와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전화해서 하소연 아저씨 이게 뭐 바람나서 그렇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뭔가 좀 모호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 친구들도 그랬대요. 일단은 다시 뭐 나타나면 그때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누군가가 실종됐다라고 신고하는 거 본인 이외에 신고하는 거를 막은 건 김씨가 맞죠. 그러니까 김씨는 그 역할이에요. 자신이 와이프니까. 그건 송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한 가지만 빼볼게요. 이 사건에서 김씨가 강씨의 편이다. 정확히 강씨의 와이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가족이다 라는 느낌? 제대로 했다 라고 하면 송씨는 진작 체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체포했을 거예요. 이상하니까. 뭐야 누가 봐도 안 들어오면 실종시키고 계속했을 거고 걱정돼서 뭐 했을 거고 경찰에서 수사했을 거고 수상한 돈의 거래 내역이 체크가 됐을 거고 너 뭔데 해서 체크가 되고 너 마지막에 만났네? 그때는 며칠 안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익산에 어디에 갔는지 확인해보고 만났는지 확인해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안 했잖아요 그때는.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씨의 역할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김씨는 이렇게 만약에 끼게 되면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부터 김씨가 엮여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언제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2008년 방화 사건의 기점을 놓고 봤을 때 2010년에 이 일이 터졌으니까 그 사이에 언젠지는 모르고 그 더 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있는 거니까.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됐는데 그게 이쪽에 대한 거는 제대로 안 들어가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